내면 소통. 마음 근력의 핵심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고개 한번 돌려 나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텅 빈 평온함과 온전한 자유가 있다. 서문,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몸의 근육처럼 마음 근력도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 마음 근력을 키우면 적어도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첫째,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불안과 통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감정 조절력이 향상되어 마음이 늘 평온해지고 행복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억누르거나 불안을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면역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기능이 향상되고 노화도 늦춰진다. 근력 운동이 몸의 급속한 노화를 막아주듯이 마음 근력 훈련은 뇌의 노화를 막아준다. 수많은 최신 연구 결과가 이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셋째, 성취 역량과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 뇌의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 중심의 신경망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일반적인 업무 수행력이 향상되고 특히 문제 해결력, 집중력, 창의력, 설득력 있는 소통 능력 등이 향상된다. 마음 근력이 향상되면 공부, 스포츠, 비즈니스, 연구, 창작 활동 등 무슨 일이든 더 잘할 수 있다. 이상은 나의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 이 책에서 소개할 수많은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마음 근력 훈련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마음 근력 훈련을 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자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책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내면 소통의 개념 정립을 통해 내면 소통 명상이 마음 근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이론적인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면 소통 명상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목표다. 이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음 근력을 향상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훈련법이 명상이고 명상의 본질은 내면 소통이라는 것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운동의 중요성과 근력 운동의 효과를 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할 것이다. 하지만 명상은 그렇지 않다. 명상의 중요성이나 마음 근력 훈련이 아직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명상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기존의 종교들은 수행의 한 방법으로 명상을 발전시켜 왔다. 그 덕분에 명상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인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은 서구 국가에 비하면 명상에 관한 연구나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상생활에서 운동처럼 꾸준히 명상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종교나 신비주의와 상관없이 그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마치 운동하듯이 일상적인 명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나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다양한 근력 운동은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선수에게만 해당하는 일로 여겨졌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해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명상을 해야 한다는 관념 역시 빠르게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원래 인류는 양치질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양치질을 한다. 양치질이라는 새로운 습관이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10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명상 수행도 곧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양치질이 인간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명상도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면 소통 명상은 종교나 신비주의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지난 10년간 과학적인 명상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어서 기쁘다. 수많은 전통 명상 기법들을 두루 섭렵하고 그 효과를 철저하게 뇌과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훈련과 전전두피질 신경망 활성화를 위한 훈련으로 체계화한 것이 내면소통 명상이다. 이 책의 이론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우선 명상의 뇌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명상이 이러저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최신 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명상이 어떤 원리로 어떤 효과를 낳는지 밝히고자 했다. 내면 소통 명상의 이론적 기반의 핵심은 오늘날의 뇌과학을 선도하는 예측 모형이다. 나는 칼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으로 널리 알려진 능동적 추론 이론과 마코프 블랭킷 모델을 통해서 감정 조절 장애나 만성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뇌신경계 이완 훈련, 내부 감각과 고유 감각 훈련, 움직임 명상, 자기 참조 과정 등의 마음 근력 훈련법을 제시했다.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명상을 내면 소통의 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 소통 이론은 단지 명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내면 소통 이론은 인간의 의식과 자의식의 본질을 내면 소통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소통 과정과 효과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특히 능동적 추론과 내재적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내면 소통의 관점은 근대 철학이 마련해 놓은 선험적인 개인, 기계론적 세계관, 인과론 등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의 존재를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 양분한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관찰하고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 혹은 영혼이 인간성의 본질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주의가 기계론적 세계관을 낳았고 현대인의 의식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받은 의무교육, 교과 과정을 지배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은 여전히 우리의 상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등장한 지 100년도 넘었건만 우리는 아직도 300년 전의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신체 표지 가설을 제안하면서 몸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이 의식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은 몸의 문제이지 생각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나 마음 역시 몸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도 데카르트의 오류였다. 그의 주장은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뇌과학자 로돌프 이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의 움직임을 위한 의도의 생성과 그 실현을 뇌의 기능의 본래 목적으로 본다.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 움직임의 의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뇌의 한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움직인다, 고로 존재한다가 된다. 한편 현대 뇌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칼 프리스턴은 자유에너지 원칙과 예측 오류 최소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식을 능동적 추론의 최고 사령탑으로 규정한다. 가장 높은 층위에 있는 생성 모델이 곧 의식인 셈이다. 따라서 그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라는 제목의 논문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다.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마코프 블랭킨 모델을 토대로 나는 의식을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자의식을 소통의 내향적 펼쳐짐의 결과로 보았다. 특히 기계론적 세계관을 통렬하게 비판한 데이비드 봄의 내재적 질서와 내향적 펼쳐짐의 개념을 통해 내면 소통의 개념을 정립했다. 프리스턴의 능동적 추론 이론과 봄의 내재적 질서의 관점을 통합한 것이 바로 내면 소통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관점은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소통은 내면 소통을 의미한다. 우리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할 때 특정한 언어를 사용한다. 누구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소통을 위해서는 모국어 등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한다. 생각이나 혼잣말 등의 내면 소통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는 다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적 규약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혼자 생각할 때도 언어를 사용하는 걸까? 왜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경험이 즉각적으로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표상되는 걸까? 의식의 본질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할 만한 것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 의식이다. 의식 자체가 내면 소통 과정이며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의식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능동적 예측 모형의 위계 질서 안에서 최상단에 존재하는 생성 질서가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식의 본질이다. 만약 내가 타인의 내부 상태에 존재하는 의식과 현저하게 다른 지각이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 나는 환각이나 망상을 지닌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능동적 추론의 결과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은 어떤 외부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오직 타인과의 소통으로 주어질 뿐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추론의 결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 모두가 환각에 빠져 있거나 모두가 망상에 빠져 있다면 아무도 환각이나 망상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이 된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빠져 있는 환상과 망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다. 내면 소통은 내가 나와 하는 소통이다. 혼자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느끼는 것, 혼자 중얼대는 것 등이 모두 내면 소통이다.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내면 소통이 내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뇌과학의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는 것도 내면 소통이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나 글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도 내면 소통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에서 시작해서 내면 소통으로 귀결된다. 내면 소통의 결과가 의견이자 생각이고 의사결정이며 또 의식이자 스토리텔링이고 기억이며 나 자신이다. 내면 소통은 나의 작동 방식이며 나라는 것의 생성 과정이다. 이러한 의식 작용뿐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기관이 올려보내는 감각정보, 심장이나 내장 등 여러 장기가 올려보내는 내부 감각정보, 그리고 팔과 다리 등 신체 각 부위가 올려보내는 고유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해서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능동적 추론의 과정까지도 모두 내면 소통의 과정이다. 즉, 내면 소통의 개념은 나와 나 자신이 언어로 소통하는 의식적인 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감각 정보에 대한 무의식적인 추론 과정까지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능동적 추론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이나 통증이 생성되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능동적 추론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다. 명상은 마음 근력 훈련이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동일자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 소통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자아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미 다양한 자아에 대해 개념화하고 이론화했다. 여러 자아에 대한 분류법은 몇 가지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특정한 경험을 하는 경험자아와 경험한 것을 일화기억으로 축적하는 기억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억자아는 개별자아 혹은 에고라고도 불리며 일상적인 자아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험자아나 기억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배경자아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 이때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은 경험자아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예전에 누구와 어디에서 이 음악을 들었었지 와 같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기억자아다. 이러한 경험자아와 기억자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배경자아다. 다양한 형태의 내면 소통 중에서도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자아의 알아차림이다. 배경자아의 존재는 조용히 늘 우리의 의식 저편에 있기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존재를 잊고 지낸다. 그저 경험자아나 기억자아가 나의 본 모습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경자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이기에 묘사하거나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늘 느낄 수 있다. 창문을 닫으면 방 안은 어두워지고 창문을 열면 환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창문이 빛의 원천인 것은 아니다. 단지 햇빛을 통과시켜줄 뿐이다. 경험자아는 마치 창문과도 같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햇빛을 통과시켜주는 존재다. 그 창문 위에 덧입혀진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의 커튼은 기억자아에 비유할 수 있다. 커튼은 제한된 개성과 정체성으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창문이나 커튼은 빛의 원천인 태양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배경자아는 태양과도 같다. 경험자아를 통해 드러나고 기억자아에 의해 제한되거나 가려지지만 배경자아는 늘 그대로 있다. 배경자아를 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곧 다양한 명상 수행이다. 배경자아는 인식의 주체이며 경험자아와 기억자아를 늘 알아차리는 존재다. 배경자아는 그저 텅 비어있고 고요하다. 그래서 평온하고 온전하다. 생각, 감정, 경험, 기억, 행위 등은 모두 경험자아와 기억자아가 일으키는 일종의 소음이다. 감정도 생각도 경험도 넘어선 곳에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곳에 고요함은 떠오른다. 엄밀히 말하자면 없었던 고요함이 새로 떠오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요함은 원래 거기 그렇게 변함없이 있었고 다만 소음이 고요함을 잠시 가렸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내면소통 명상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명상을 잘 해내는가, 얼마만큼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얼마나 놓아버릴 수 있는가, 얼마나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은 늘 거기 그렇게 고요함으로 존재하는 배경자아를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무엇을 애써서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만 생길 가능성이 크다. 고요함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때 떠오른다. 나의 고요함은 늘 거기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다. 만약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아마도 명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산길을 걷는데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나타났다고 하자. 그 돌은 무거운가? 그 돌을 굳이 들어올리려 한다면 엄청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을 들어올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거운 돌이 아니다. 돌을 들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돌은 무거움의 고통을 준다. 내면소통 명상은 나는 왜 지금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악착같이 이 돌을 들고 있어야겠다는 집착은 어디서 왔는가? 이 돌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삶이 끝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당연히 이 돌을 꼭 들어야만 한다는 당연함은 어디서 왔는가? 사회적 통념, 주변의 시선, 확실한 것은 나의 이러한 생각들이 배경자아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반드시 이 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자아이고 돌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럽다 라고 느끼는 것은 경험자아다. 배경자아는 이러한 집착과 고통을 조용히 알아차릴 뿐이다.
무거운 돌을 들고 있겠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돌을 내려놓는 힘이 곧 마음 근력이다.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다. 나를 바꾸는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것. 내면 소통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산적한 사회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혼자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너무 나의 문제만 파고드는 것은 아닌가? 혹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모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다. 모두 맞는 이야기다. 개인적인 차원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차원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구성원의 마음 근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모든 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만을 탓하고 있는 것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것을 바꾸고자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개개인의 마음 근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음 근력이 약하면 그러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마음 근력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나에 관한 것이다. 마음 근력은 내가 나 자신을, 자기조절력, 내가 다른 사람을, 대인관계력, 내가 세상 일을, 자기동기력을 더 잘 다루는 능력이다. 마음 근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나를 바꾼다는 뜻이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곧 세상을 바꾼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내가 달라지면 내가 사는 삶과 환경이 달라진다.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나의 환경과 세상은 나의 존재 이전에 고정된 실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환경은 나와 세상이 만나서 형성되는 지각 편린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나의 세상은 내 몸과 세상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곧 나를 바꾸는 것이고 또한 나를 바꿈으로써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개인의 마음 근력은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학문은 특히 각종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개인을 늘 피동적인 존재로만 봐왔다. 한 인간을 역사와 사회 구조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나약한 존재로 보는 유구하고도 변함없는 관점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문사회과학이다.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인식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 구조가 투표 등의 정치 행태를 결정하고 경제적 조건이 경제활동 방식을 결정하며 역사와 문화 등이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의 의지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조가 독립변인이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변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세계관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나 혁명은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해진다. 의무교육에서는 인간의 의지, 행동, 생각이 독립변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인간 하나하나를 사회적 톱니바퀴의 부품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 시스템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개인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역사는 결국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우쳐 주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소수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의무 교육이 제공하는 학교 수업으로부터 세뇌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예외적인 존재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그런 예외적인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미친 사람들이 항상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미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꿈꾼다면 인간을 독립변인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 인간이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이 속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 개인에게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변화의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며 그러한 의지를 관철하는 힘은 무엇인지도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개인이 전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겠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도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구조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는 가르칠 수조차 없다. 인간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강력한 마음 근력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력, 타인과의 협력과 설득을 이루어내는 대인관계력,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끊임없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기동기력 없이는 어떠한 일도 성취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결코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없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변화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 즉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심을 바탕으로 강력한 자기조절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발휘할 수 있다. 비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타인에 대해 유형, 무형의 비인간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